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에 계신 우리 그 법검단기 그리고 법원직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죠. 민법 총칙만 필요한 직렬도 있고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법검 TV 뭐 라이브 특강이라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그 오늘부터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맡게 될 파트는 그 민법 판례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많이 된 학생들도 좀 필요하지만 아무 교재 없이 순수하게 민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장 기본이 되고, 근데 기본 판례를 우리가 리딩 판례라고 하거든요. 근데 리딩 판례가 결국은 모든 시험에 기본이 되고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고도 다 수험 적합적인 판례들이죠. 전부 다 리딩 판례니까요. 근데 민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이제 오늘 조금 그 같이 친하게 민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접할 수가 있겠는데, 선생님도 라이브라서 막 떨리네요. 선생님 소개를 못했네요. 저는 법원직에서 민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황보수정 강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우리 법원직뿐만 아니라 뭐 경찰, 특채 이렇게 합격자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선생님 한 잠깐 1, 2분 정도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외롭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강을 통해서 워낙에 요즘에는 인강이 잘 돼 있고, 선생님은 그 인강 학생들을 특별히 뭐 우리가 가족법에서 이제 적서 그 차별 제도는 없어졌죠. 근데 선생님은 그냥 차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강을 선생님이 서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실강을 적자라고 하는데, 차별하려 그런 건 아니고 어때요? 서자가 적자가 되려면 더 열심히 인강을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합격하면 너네들 선생님 밥 다 사준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려고 동기부여하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강 차별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요번에 합격자들 보니까 인강에서도 엄청나게 모든 직렬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강에서 특히나 기억나는 수험생들은 그 어떤 학생들이었냐면, 강릉에서 이렇게 그 도서관 다니면서 혼자 인강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12시간, 14시간 공부하는데 누구랑 단 한마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웃긴가 봐요. 웃겨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계속 돌려봤다는 거예요. 돌려보면서 뭐 딴 선생님도 그렇지만 선생님 재미나는 얘기 했다던가 이런 파트를 보면서 하루를 위안 삼고 또다시 하고 그렇게 6일이 모여서, 일요일은 좀 당분간 쉬어야죠. 6일에 모여서 또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에 모여서 또 1년이 되고, 그래서 1년 만에 또 합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제주도에서 공부하다가, 그 다 좋은 지역이네? 그래서 공부하다가 되게 도서관에서 뭐 인강 보다가 킥킥대고 웃기도 했다 그러는데, 응원합니다. 그 혼자 아니고요. 되게 뭐 라이브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서울 올 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서울 있으면 선생님 시간표 확인했다가, 선생님 그 시간표에 선생님 일찍 와요. 2, 30분 일찍 오니까. 그리고 또 2, 30분 늦게 가요. 앞뒤 붙여갖고 선생님한테 뭐 아니면 게시판에 선생님 언제 저 상경합니다 그래가지고 남기면 선생님이 특별히 또 그 지방에서 또 오기도 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럽니다. 선생님 되게 편한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 이렇게 기본 강의할 때랑 좀 다르죠? 되게 뭔가 천천히 말하고 2배속이 장착된 강사인데 민법계의 래퍼라고 불렸죠. 오늘 한 것은, 여러분들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헌법이라던가 뭐 행정법이라던가 이런 걸 공법이라고 하죠. 그 민법은 일반 개인 간의 사인 간의 법이라고 해서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사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민법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도 민법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게 중요하지만, 시험하고 상관없이 일반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법은 시험 합격용일지 몰라도 민법 같은 경우는 계속 죽을 때까지, 이번 생을 다 할 때까지 민법은 계속 필요하죠. 그래서 과연 어떤 판례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분쟁이 발생해야 판결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심, 그리고 거기에 불복해서 2심, 3심,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판례지 판결이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의 판결들이 모여서 그 판결들의 집적체, 하나의 논리를, 법리를 형성하면 우리가 그걸 판례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리딩 판례를 공부할 거예요. 하나의 법리를 이룬.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형법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요걸 기획하면서 좀 재미난 초보자들이 민법을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딱 들으면 사건 25시처럼 좀 재미난 민사법 판례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민법은 뭐 돈 꿔줬는데 안 갚고, 그 다음에 임대차 했는데 뭐 임차인이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집수리를 안 해주고, 내가 샀는데 나한테 등기를 해주고 빨리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딴 데다 또 팔아먹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했는데 뭐 이혼도 하고,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법처럼 좀 뭐라 그럴까, 드라마틱하고 각인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렇게 사회에 어떤 이슈가 되는 판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가장 기본이 되고 선생님의 사실관계를 조금 각색해서 공부를 시켜주니까 훨씬 재밌게 와닿을 수 있겠어요. 오늘 리딩 판례를 선정하면서 선생님이 여러 책을 가지고 그 고민을 했는데, 뭐 민법주의, 뭐 주성민법 굉장히 많지만 서울대 윤지수 교수님의 민법 기본 판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거기서 리딩 판례를, 그리고 20대 판례, 우리가 또 40대 판례, 이런 것들을 선정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인간 듣는 학생들 수험서만 자꾸 공부하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릉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가갖고 윤지수 교수님 민법 기본 판례라는 책을 보면서 황보수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돼 줬었구나라고 해서 한 번씩 읽어 나가는 것도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민법은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출생을 하죠. 얘는 되게 소란스럽네요. 뭔가 그래요. 조용히 시켜야 될 것만 같아요. 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선생님 귀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혼자 하는 강의에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참 많고 이래야 좋은데,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선생님을 많이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아 있죠? 처음에 우리가 출생을 하는데 출생하기 전에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태아입니다. 우리 다 뱃속에 태아 상태로 있었죠. 그래서 태아 상태에서도 아직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아 상태에서도 우리가 민법에서 뭔가 좀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태아가 뭐 10달인가요? 다 채우고 나면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해야 비로소 인간이 되죠. 우리 민법은요, 뭐 이제는 그 세계가 변해서 개나 고양이한테도 권리나 소유권이라던가 이런 권리나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태아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고 인간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연인도 있고, 우리 선생님이나 여러분처럼 자연인도 있고, 회사 만들죠, 회사. 그래서 법으로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법인 되든가 자연인 되든가 이렇게 인간이 됐을 때 비로소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장아장 걷죠, 그렇죠? 아장아장. 얼마 전에 선생님도 남자 조카만 있다가, 이제 선생님 강의 많이 들어준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남자 조카만 있다가 여자 조카가 생겼는데, 뭐 아장아장 걷는 건 아니고 태아 상태에서 갓벗어난 아직 100일도 안 된 완전히 그냥 그 신생아예요, 신생아. 근데 걔네들이 이제 조금씩 커나가 갖고 한 5살, 6살 정도 되겠죠. 근데 아직 뭐 5살, 6살, 뭐 7살 이런 어린아이들 유아가 뭔가 사실적인 뭐 먹는다, 그 다음에 뭐 유치원에 간다, 그 다음에 가서 뭐 슈퍼마켓에서 뭐 편의점일까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엄마가 뭐 100원 주고 뭐 신문을 시켰다고 해갖고 뭐 산다, 이런 건 알 거예요. 뭐 똑똑하면 6살이라 하더라도 내가 요크루트를 산다, 우유를 사 먹는다, 이런 사실적인 건 알 텐데, 과연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의미라던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뭔가 매매 계약을 한다던가 법률 행위라는 계약 같은 걸 한다던가 이럴 때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유아를 보호하는, 태아를 보호하는, 민법이 개입해서 보호하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가겠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가고, 이제 만 20세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법마다 다른데 민법에선 만으로 19세가 돼야 성년자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성년자가 되면 자유롭게도 혼인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권리 의무에 관련해서 법률행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만 19세가 안 됐다, 뭐 중학생이다, 아직 뭐 고등학교 1학년이다 라고 하게 되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도 거래를 한다, 법률행위를 한다, 권리와 관련해서는 조금 미흡한 행동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보다 이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얘기들을 쭉 민법에서 서술해 나갈 겁니다. 이제 크고 나서 만 19세가 되고 나서 뭐 대학을 가겠죠.
대학 가고 나서 바로 뭐 취직한다거나 그런 거 못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살아온 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청년 뭐 실업 같은 거 취업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선골출신 우리 법원직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취업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월급 조금 모아서 뭐 노트북 같은 거 하나 사고 노트북 같은 거 하나 살 수도 있잖아. 그쵸? 이렇게 동산 매매 같은 걸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돈을 모으게 되면 오피스를 산다던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던가, 조그만 소형 아파트를 산다던가, 이렇게 동산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사게 될 겁니다. 근데 부동산 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사기를 만난다던가, 그 다음에 내가 샀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더 넘어간다던가, 이런 일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물건 같은 거 많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이 항상 퍼펙트하게 유효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민법이 출동할 거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세월이 좋지만 그 민사 판례 중에 기본 판례 중에 굉장히 뭔가 힘든 그런 판례군을 이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돌아가셨다 그래야 되나?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80년에 계엄이 선포됐죠. 이런 얘기들은 이제 헌법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80년에 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뭐 구로구라던가 금천구라던가 이런 땅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개인 땅을 막 정보부에 불러가지고 잠도 안 재우고 네가 이 땅을 네 개인 땅이지만 헌납하지 않으면 공짜로 증여하지 않으면 국가한테 헌납하지 않으면 뭐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또 이렇게 굉장히 강박하고 위협을 해서 땅 같은 걸 되게 많이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81년에 계엄령이 해제되고 나서 근데 계속 계엄령이 해제돼도 계속 50 시절에 그렇게 무서운 정권을 지나가는데 공짜로 땅을 준 걸 갖다가 도로 취소하고 그 땅을 개인이 찾아오겠다고 감히 국가한테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이제 87년에 민주화가 되면서 그때서야 아마 비로소 그게 가능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재산 뺏긴 이렇게 겨우 취직해서 몇 년, 뭐 15년, 20년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국가한테 그 땅을 갖다 뺏기기나 하고 여기에 판례가 굉장히 많이 판례군이 모여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피해자들을 민법에서 어떻게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보호는 안 됐어요. 결국 보호는 안 됐지만 선생님이 하나하나 판례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사죠, 인생사. 이렇게 해서 수많은 판례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뭐 1, 200개도 아니죠. 굉장히 대법원 판례만 하급심 판례 빼더라도 대법원 판례만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기 전에 약혼하고 결혼해야 될 텐데 그렇죠. 요즘에는 뭐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국가기관에 끌려가갖고 재산 헌납하고 하니까 아유 인생 뭐 있나 결혼이나 하자. 근데 결혼 전에 보통 약혼하죠. 근데 약혼하면서도 우리가 형법적으로는 뭐 사기 이런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약혼에서도 약혼 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깨지는 관계가 발생할 수가 또 있어요. 그 약혼하고 나서 또 뭐예요? 선생님이 조금 1교시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또 쭉 이어가겠지만 약혼하고 이제 혼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겠죠. 뭐 자식이 없든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입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혈족을 낳은 경우도 있지만 입양하는 경우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계속 사죠. 뭐 자동차도 사고 오토바이도 사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계속 거래는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망하면 뭐 사진 않고 뭐 임대차 뭐 부동산 주택임대차, 뭐 상가임대차, 임대차 같은 것도 하고 쭉 살아나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슬프네요. 생을 마감하는 사망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사를 보면 수많은 거래를 하고 뭐 수많은 혼인? 우리는 이제 일부 일처제니까 법률은 한 번이죠. 그리고 나서 뭐 이혼하고 다시 또 법률하는 건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이 어느 순간 사망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재산 뭐 X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예금요 은행에 예금 넣어놓은 거 뭐 1억 원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뭐 A한테 빚진 거 A한테 빚을 졌어요 또 5천만 원 빚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망하게 되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런 것들이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이 이어지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오히려 소극재산 빚을 많이 남겨놨다라고 하게 되면 강해서 갚을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버지 빚을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가정법원에 가서 일정한 방식을 거쳐서 상속 포기서를 또 내야 됩니다. 이런 걸 잘 몰라서 이런 상속 포기라던가 이런 제도를 민법은 인생과 함께합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상속 포기 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동으로 당연 승인하게
태어난 것처럼 해서 아버지 빚을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상속제도 있죠? 상속제도. 그리고 사망할 때 마지막 사적 자치니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갈 수 있어요. 뭐 장학재단한테 준다, 뭐 첩에게 준다, 황보수정에게 준다. 황보수 선생님이 정말 너무나 내 인생에서 고마웠다. 땡큐네요. 그래서 뭐 준다.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겠죠. 유언행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니까 출생하기 전부터 사망까지 민법 판례는 오히려 형법은 우리가 뭐 검사 기소를 당해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수사를 한다던가 그런 인생을 살진 않아요. 우리 법원직뿐만 아니라 뭐 법학 경체가 됐든 민법을 공부하려는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형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인생에서. 그러나 부동산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산도 많이 사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민법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서 민법 판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잘 알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꼭 법원직이나 다른 민법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직렬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초보자라 하더라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민법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법학 중에서 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선생님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례를 뭐 형법처럼 누가 뭐 살인을 하고 누가 강도행위를 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곳곳에 민법 판례가 조금 재미있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판례라고 하는 건 선생님 항상 설명하지만 소송이 붙었을 때, 법률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문 해석과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판례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공부했던 사람들 한번 다시 한번 되돌려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송 붙었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갑이었죠. 출생부터 사망까지 갑이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A 변호사, 아까 A는 돈 꿔준 사람이었지만, 자, A 변호사를 찾아올 거예요. 변호사님, 뭔가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민사소송 제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때 만약에 을하고 사이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헌법 말고 민법에서는 크게 민법적으로 바라보면 크게 한 3-4문제밖에 안 돼요. 변호사님, 제가 을이란 사람한테 돈을 꿔줬는데 날짜가 됐는데 변제할 날짜, 변제기 이행기가 됐는데도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돈을 꿔간 사람이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싶어요. 꿔준 돈, 대여금 같은 거 받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을이란 사람한테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줬는데 그 사람이 1,000만 원, 굉장히 비싼 오토바이인데 1,000만 원 돈을 나중에 준다 그래놓고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달라는 선생님 많이 했죠? 돈 달라는 소송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돈 달라는 소송이. 돈 달라는 소송 이렇게 적으면 조금 무식해 보이니까 우리가 금전이죠. 금전은 지급해달라. 금전 지급 소송이 가장 많겠죠. 돈 달라는 소송이. 근데 돈은 변호사님, 제가 을한테 꿔줬습니다. 대여해준 돈입니다. 대여금 달라. 그 다음에 내가 오토바이 팔았는데 매매대금 안 줍니다. 매매대금 달라.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을이 저 때렸어요. 손해가 생겼습니다. 손해가 생겼으니까 위법하니까 손해배상금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이 돈 소송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돈 달라는 소송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을이 가지고 있는 X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돈은 다 3억 원을 입금했는데 X 아파트를 매도인 을이 등기를 안 해줘요. 변호사님, 저 사람이 등기소 가서 등기부를 넘겨줘야 제가 소유권자, 물권자가 되는데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 관련 소송이 있겠죠. 등기 관련 소송이. 그 다음 또 뭐 있겠어요? 변호사님, 제가 땅을 하나 샀는데 나중에 여유 있으면 전원주택 지으려고 제가 40대에 땅을 하나 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을이 여기다 가건물을 막 짓고 막 내 땅을 아무렇게 내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내 땅을 쓰고 있습니다. 저 사람 좀 제발 불법 건물입니다. 불법 건물이니까 건물 철거하고 내 땅을 조금 대지를 빨리 저한테 인도를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거의 다 이런 범주 안에서 소송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잠깐 좀 힘들겠지만 항상 저 태아부터 갈까요? 그래서 태아의 순서대로 태아부터 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조금 어렵게 태아에 관련된 판례가 조금 어렵지만 태아가 문제되는 건 아직 인간이 되기 전인데 이 태아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살 거예요. 그래서 사망할 때 이런 상속의 문제 요걸 두 개 결합해서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와 또 사망 시에 어떤 법률 관계 하나 보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판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판시상 판결들의 집적제 판례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걸 결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이 33살인데 호적상으로는 이제 호적이라고 사람은 호적, 땅은 지적. 호적이라는 게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요. 혼인신고는 안 돼 있지만 결혼식은 올렸어요. 을이란 여자랑 결혼식은 올리고 신혼여행도 태국 가면 안 좋은데 그래서 신혼여행도 갔다가 오고 완전히 다시 자기네 아파트 28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청 가서 신고하자라고 해놓고는 깜빡 잊어갖고 혼인신고는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마누라, 의리한 마누라를 우리가 배우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법률 혼주의입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랑한다면 뭐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혼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인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마누라는요. 법률적인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요. 아직 사실적 관계 사실혼 배우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콩달콩 혼인신고에 나중에 하지 어제 휴가 내갖고 다음 주에 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둘이 결혼식 올리고 산 지가 한 1년 몇 개월 지나가지고 뱃속에 이 신혼생활을 하면서 태아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8개월 된 태아가 있어요. 아직 태아지 2개월은 더 있어야 출생을 합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직계 존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로하고 하는 건 꼭 친가 쪽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가 쪽도 다 얘기입니다. 자기 위로는 다 직계 존속이죠. 그래서 홀어머니가 힘들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있고 사실혼 관계지만 배우자도 있고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태아도 있고 이런 상태의 한 그 가정의 가장인데 단팥빵 사러 갔다가 또 사망한 그런 그 안타까운 사건도 많았잖아요. 나갔다가 지금 가해자를 B로 할까요? B가 모는 트럭에 그 B의 과실로 B가 모는 트럭에 치여서 이렇게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뭔가 10분 있다 죽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 옮겨져서 수술하고 1개월 있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즉시 사망했다고요. 바로 그냥 1초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유족들은 장례식 치르고 울고불고 하겠지만 그리고 갑은요 총각 시절 때부터 들어놓은 보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C보험회사 우리가 보험회사를 보험자라 그래요. 보험회사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한 3억 정도 타는 거 이렇게 보험계약도 보험을 들어서 이제 보험계약도 들어놓은 게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보험금도 타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에 한 3천만 원 돈 넣어놨었는데 그 예금 이 돈도 누가 가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갑에게는 3천만 원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33살인데 은수저. 부럽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X부동산 즉사하셨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 하나 3억짜리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재산을 좀 형성하고 있는 와중에 교통사고로 즉사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사실 눈물 흘리고 다 굉장히 정신없지만 누군가는 정신을 빨리 차려줘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민법에서는 시간이 주는 효과는 모든 법에 다 있어요. 일정한 범죄에 우리가 공소시효제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일정한 범죄에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고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소도 할 수 있고 이런 기간 공소시효 같은 거 있잖아요. 민법에도 보험금 타려면 2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보험사고시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만 시간이 주는 효과로서 권리는 소멸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돈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이들 간에 민법에서는 이들 간에 울고 짜고 며느리랑 그 어머니랑 껴안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인간관계가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 관심 있는 건 이들 간에 살아남은 자들 간에 이들 간의 법률 관계는 어떠하냐. 판례가
법률 관계는 어떠하냐. 법률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잘 하려면 한글 한문이 똑같이 써 있어도 다 다른 단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률? 선생님 저는 법을 전혀 모르지만 법률? 그러면 1조, 2조, 3조, 4조 그런 게 법률 아니에요? 아니요. 나올 때마다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간에 살아남은 자들 간에 이들 간의 법률 관계는 어떠한가? 이럴 때 법률은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해요. 같은 말인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들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떠한가라고 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어머니랑 마누라랑 막 쫓아가서 B의 가해자 B의 목을 막 조르고 막 조른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 아들 왜 죽였어? 뭐 이런 건 사실관계고요.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야기해서 또 오히려 돈 손해배상을 물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형사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거 따로 가는 거고. 이 B가 순순히 뭐 합의를 해준다라고 해서 손해배상금을 갖다 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할 때 선생님 아까 그랬어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거의 다 80% 90% 이상 돈 문제예요. 그럼 어떡할 거야? 병이나 을이 B도 너도 죽어라 이럴 순 없잖아. 뭐 한무랍이야 뭐야.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갑자기 B한테 야 내 아들 죽었으니까 등기 내놔. 뭐 부동산 등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내 아들 죽었으니까 네 건물 무슨 철거해. 뭐 이런 것도 생뚱맞잖아요. 어떻게 해요? B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가해자를. 어차피 돈 달라는 소송이에요. 또 민법은 처벌은 아닙니다. 그렇죠? 돈 달라는 소송이라고요. 그럼 돈 달라. 뭐 매매대금 달라. 꺼준 돈 아니라 내 아들이 멀쩡히 단팥빵 사러 나갔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네가 뭔 과실로 고의로 죽인 건 아니겠지만 과실로 너 과속하지 않았냐. 파란 불을 때 그 멈췄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너의 가행위로 우리 아들 죽었고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가행위로 과실로 과속을 해서 사람을 죽인 건 위법하는 거야. 법을 위반한 거야. 배상해. 손해배상해라. 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가해자 B에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돈이죠. 어떡하겠어요. 선생님은 가장 공평한 법이 뭐 함무라비 법정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공평했죠. 왜냐면 눈 뽑은 자 눈만 뽑아야지 눈 뽑은 자 막 뭐 생명까지 상해하는 거는 정말 어떤 법의 정도성을 더 넘어섰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 보면 잔악하지만 근데 지금 같은 건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 금전배상이 원칙이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는 거고요. 선생님하고 이제 뭐 기초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완전 초보자들의 어떤 민법에 처음 공부하는 민법 판례니까 이런 일이 실제 생활에서 벌어졌어. 근데 민법에는요. 민법이 단일 법전으로 최대 법전인데 민법에는 돈 벌어라 손해배상해라 이런 카드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크게 두 장이 있어요. 큰 거 두 장이. 그래서 390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계약관계 있을 때 계약을 했는데 왜 계약대로 안 해? 왜 채무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왜 채무를 불행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손해배상에 계약했잖아. 이런 게 있고요. 계약관계 없어도 모르는 사이라도 법에 반하는 불법 행위를 했잖아. 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잖아. 750조입니다. 750조 혹시라도 뭐 어때요? 종합법률정보라고 하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조문을 흥미있다라고 하면 민법 조문을 좀 출력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딱 검색해 보세요. 750조 민법 750조는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인 건 불법행위죠. 이렇게 불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저질렀지 손해배상해라. 물론 요 사건은요. 민법은 대단한 법은 아니에요. 일반법이에요. 민법보다 더 특별법이 있으면 민법은 깨갱합니다. 근데 뭐 자동차 사고가 나면 민법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에 대한 보장법 있죠. 일명 자배법이라고 하죠. 자배법이 먼저 작동을 해요. 근데 아직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민법에 그냥 손해배상 돈 달라고 하는 손해배상으로 가나 보다라고 해서 누구한테 이런 권리가 생겨요? 죽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갑이 가해자 피해자니까 가해자 B한테 야 손해배상해라. 이 권리가 있는 거죠. 그쵸? 뭐 예를 들어 정신적인 손해, 그다음 재산적인 손해 이런 것들 뭐 합쳐서 뭐 3억이라고 쳐봐요. 응? 그러면 이런 3억 원의 돈 달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걸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갑은 이제 거기서 즉사 사망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이 권리가 상속인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
갑이 청구해야 될 그런 그 돈 달라고 하는 3억 원 달라라고 하는 이 권리가 상속인한테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죽으면 땡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넘어가야 될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속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상속이 되려면 국가가 가져갈 수는 없어요. 국가가 상속이 되려면 상속의 요건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상속의 요건은 사재인이에요. 사재인. 상속 당하는 사람 갑이 사망하고요. 사망.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이어야 돼요. 마누라를 상속할 수는 없죠. 혼인권을.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하죠. 상속될 수 있는 재산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상속인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혼인신고를 안 해서, 우리는 법률론주의예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사실적인 배우자지, 사실혼 배우자지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을은요 마누라긴 하지만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발 사랑한다면 혼인신고부터. 그래서 이 친구는 을은 상속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없어요.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 순위가, 조문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조문 보시면 1000조, 1001조, 1002조, 1003조 이렇게 쭉 보면 아시겠지만 핏줄 혈족 상속이 있고 배우자 상속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법률은 혼인신고를 안 해서 배우자가 없는 거고, 그럼 핏줄 상속이 있어요. 핏줄 혈족 상속 1순위가 직계 비속이에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야 걔네들이 아버지 거 돈 받아서 교육도 받고 먹고 살죠. 그래서 직계 비속이 1순위예요. 1순위. 근데 과연 이 태아가 아직 인간은 되지 않았는데, 아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지. 그러니까 아직은 얘한테 권리 능력을, 판례에 따르면 권리 능력을 아직 안 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아직 인간도 아니고요. 2개월 있다가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 혼인신고가 안 된 엄마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애라, 얘는 이 갑의 자식인지 아닌지 뭐가 필요하냐면 홍판서한테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나 당신 핏줄 맞아요. 라고 혼인 외에 혼외자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라 부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인지예요. 인지 청구권이에요. 태아 상태에서는 안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어줘야 나중에라도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인간도 아니고 아직은 권리력을 부여할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어때요? 이 어머니 있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또 상속인이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일단은 저 3억 원을 다 상속받아 갑니까? 예, 상속받아 갑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서 남편이 죽은 건 맞잖아요. 단지 혼인신고가 안 돼 있었지.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요, 뭐는 있어요. 민법조문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편안하게 보세요. 그냥 어차피 민법조문은 평생을 함께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752조 한번 보세요. 조문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뭐 특별한 교재는 필요 없고 조문이죠, 조문. 그래서 조문은 지금 핸드폰이나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갖고 보셔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752조를 한번 잠깐 선생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제목, 항상 조문을 읽을 땐 제목부터 읽으세요. 생명침해. 생명을 침해했죠. 저 갑이란 사람의. 그럴 때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손해배상이에요. 재산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사람은요, 그 죽은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요, 내 남편 죽었다, 내 아들 죽었다, 내 아버지 죽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는 너무 많이 책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 고모라던가 이모 말고 직계존속, 그 다음에 좀비배, 직계비속, 그 다음 배우자, 얘네들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형제자매 말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얘네들은 너무 가까운 사람이니까 얘네들의 가까운 사람을 죽였으니까 얘네들한테도 재산적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내 남편 죽었다, 내 아들 죽었다, 그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물어줘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배우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750이죠. 혼인신고하면 남편이고, 혼인신고 안 하면 남편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 법은 가까운 사람, 내 남편 죽었다, 가까운 사람 죽어서 인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우자는 꼭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배우자에 국한할까요? 우리 판례가 혼인신고 안 됐지만 사실혼 배우자도 남편 죽으면 추격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도 들어간다?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뭐는 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가 안 돼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나 저 가해자놈한테 752조에 내가 내 남편 죽어서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심한 줄 아냐? 라고 하는 요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 권리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요? 예. 요거는 단돈 얼마가 됐든 받을 수 있겠지. 물론 이 어머니도 상속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직계 존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이니까 752조에 위자료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태아도 죄송합니다. 라이브는 또 이게 안 좋네요. 선생님이 기침 잘 안 하는데 오늘 새벽부터 너무 아침 강의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출생하잖아요. 그러면 출생하면 나중에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인지를 해서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인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이제 자세한 얘기 들으니까 그때 공부를 하고 해서 벌써 태아 상태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 상속의 문제가 이런 게 민법이에요. 상속 누가 받을 거냐, 얼마 받을 거냐, 그럼 분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유아 상태, 미성년 상태, 그다음 동산 상태, 뭐 부동산 상태 많은데 선생님이 일단 좀 힘들지만 여러분 되게 힘들지만 요거 하나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워낙에 요즘에 시의성이 있고 많은 예전에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름을 거론할 필요 없겠죠. 근데 그런 헌법에서 어차피 다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암울했던 시절을 거치면서 민법에서도 많은 왜곡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도 많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죠. 선생님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강의할 때는 전원합의체 판례에 다수견과 반대 의견, 소수견이 있는데 선생님이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선생님 봤을 때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 왜 이렇게 판시를 했을까라고 해서 뭔가 문제된다 싶으면 선생님이 소심하게 소수견 누구 그 대법관 이름을 한 번씩 쫙 한 번씩 대법관님들을 호명했었어요. 근데 요즘 문제가 되는 분들도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관된 그런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강요에 따른 헌납 있죠? 강요에 따른 이 헌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정의롭게 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민법 판례도 그렇게 이제는 조금 많이 바뀌겠죠? 정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조금 바뀌겠지만 민법에 그런 얘기들은 이제 헌법에서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얘기들을 우리가 2교시에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민법 별거 아니다. 자, 이거 9호다. 40038 판례 있죠? 요거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사가 돼서 법을 몰라도 우리가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거 마음속에 이미 법은 사회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이라는 거 했을 거고 그러면 뭐가 옳다 그르다 어떻게 처리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민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법관이 됐다 또는 변호사가 됐다 나 뭐다라고 생각하고 민법을 전혀 몰라도 한번 판단을 내려주세요. 이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까 갑이 주인공이었죠? 겨우 힘들게 돈을 모아서 뭐 60년대부터 막 79년에 저런 일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80년대에 그러니까 뭐 옛날로 돌리면 이분이 구로구나 금천구 땅들이 많이 이렇게 헌납됐었는데 이렇게 X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옛날 80년대 가격으로도 한 1억 나가고 굉장히 넓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그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재단법인 장학재단 무슨 재단법인 만들어서 자기가 이사장으로도 취임하고 그런 장학재단 같은 거 운영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장학재단의 이사장 역할도 하고 자기 개인 부동산도 좀 많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랄까요? 사망하시고 나서 80년에 계엄령이 떨어지자마자 국가기관에서 이 갑등 모든 사람들을 막 정보부에 끌어다가 국가기관에서 야 헌납해 좋은 일에 쓰게 네가 원치 않아도 헌납해 X부동산 헌납해 라고 막 강요하고 강박하고 잠도 안 재우고 너 이거 공짜로 국가가 좋은 일 한다는데 헌납 안 해? 공짜로 헌납 안 해? 이거 안 하면 니네 가족들 어떻게 될지 몰라? 가족들까지 건드리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 와 이렇게 세게 강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시사항들을 우리가 9호다 40038 판시사항을 읽어보면 이거는 뭐 그냥
물리적 폭력 같아요. 그냥 단지 강제적 폭력이 아니라 절대적 폭력 같아요. 독일에서 구별하고 있는 절대적 폭력. 손을 갖다가 그냥 도장 찍어! 뭐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질 정도의 그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런 강박행위를 통해서 강박을 해서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자고 싶고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위험을 느끼니까 알았습니다. X부동산 공짜로 국가한테 드릴게요. 공짜로 대가성 없이 주는 계약을 우리가 이런 무상 계약을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공짜로 주는 거죠. 증여계약. 그래서 이렇게 조건 없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X부동산을 국가한테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국가를 소유권자로 만들어주려면 등기까지 옮겨줘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살아야지. 그래서 등기까지 소유권을 국가에게 이전해주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기까지 해주고 국가한테 증여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80년에 그런 걸 당했는데, 80년 4월 5일 날 당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81년에 계엄령이 이제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증여하자마자 5월 달에는 이제 돌아왔거든요. 80년 5월 달에는. 분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왜냐면 공짜로 땅 뺏겼지. 그 다음에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도 잘렸지. 이 갑이란 자가 잠이 안 오는 거, 억울해서.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증여 계약을 퍼펙트하게 유효하다고, 항상 민법은 크게 두 개예요. 시장 아주머니들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이거 내가 계약서 써줬어도 이거 다 무효야. 취소야. 막 찍고. 그러니까 민법은 크게 항상 두 개예요. 저 법률 행위가, 저 계약이 퍼펙트하게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부동산 뺏기는 수밖에. 아니면 무효야. 내가 뭐 원해서 했나? 강박당했지? 라고 해서 깨야 돼. 저 증여 계약서 다 찢어버려야 돼. 의미 없어. 효력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하든가, 아니면 일단 효력이 있어도 나 취소할래. 나 그거 없었던 걸로 해. 나 취소할래. 무효야. 취소야 라고 해서 거래를 깨고 싶든가, 계약을 깨고 싶든가, 아니면 꼼짝없이 효력이 있어서 그대로 국가 거가 되든가. 맨날 민법 하면 매매계약 무효야. 매매계약 취소야. 아니면 유효야.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에요. 맨날 깨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안 깨고 싶은 사람 유효.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갑이 깰 만한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민법이에요. 민법의 1조부터 1118조까지 이 사람한테 몇 조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110조에 근거하여 취소권 카드, 103조에 근거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제 계약, 어차피 이 사람은 계약을 깨고 싶은 거예요. 계약을 깨서 잘못된 등기라고 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키고 지우고 다시 소유권을 회복해 오고 싶단 말이에요. 갑의 목표는. 그럼 이런 경우에 뭐가 될까? 우리가 이제 좀 어렵지만 깰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가요. 당사자, 그 국가와 갑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당사자, 아니면 이 법률 행위 이 계약의 목적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주겠다 하겠다 의사표시 파트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법을 전혀 모른다라고 치면 이걸 잘 모르는데 뭔가 퍼펙트하게 유효하지 않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갑이 억울할 만도 해요. 왜냐면 정말 국가 좋은 일 하라고 준 거예요. 너 가족들 가만 안 둬. 국가가 잠을 안 재우고 정보부에 끌려가서 강박을 당해서 했어요. 이거는 우리 법원직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많이 내는 건데, 강박을 당해서 했어요. 그러면 강박 당해서 원치 않는데 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이 갑이란 자가 이 증여계약을 하면서 의사 능력, 법률적 의미라던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 상태라던가, 아니면 강박을 이용해서 재산을 뺏었다? 이게 혹시 103조에 이쪽 라인 103조 인터넷 조문 찾으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도 법이죠. 그러니까 103조 같은 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103조 조문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103조는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되게 중요하게 판단되는 그런 조문인데, 103조 한번 보시죠. 조문. 자, 103조 보면 항상 조문을 볼 땐 제목부터 법률행위라는데, 그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사회 질서를 흔들고 사회 질서에 반해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하는 법률행위예요. 그런 법률행위 효과를 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법률행위는 효과를 준다, 무효다. 효력 없다, 없을 묻자. 효력 없다, 무효다, 무효다. 근데 그러면 반사회 질서라는 게 뭐예요? 조문에 내용 써 있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선량한 풍속을 건드린다. 우리가 지켜온 사회 질서를 건드린다. 그런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률행위는, 즉 계약 같은 거는 무효로 가겠다, 무효로 가겠다. 그러면 깨끗한 게 아니라 강박 썼어? 강박해서 얘 재산 뺏은 거야? 이거 사회 질서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거 사회 질서 건드리는 거 아니야? 103조 무효 아니야? 이 정도 강박 아니야? 근데 우리 그 판례가 우리가 이거 좀 잠깐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날 강박했다, 국가가 강박했다, 강박이 나오면 우리 판례는 무효까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무효까지 강박인지, 아니면 유효하지만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정도에 불과한지 요거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기준은 강박의 정도가 너무나 극심해요. 강박의 정도가 너무 세서 갑의 의사 박탈까지 이뤘다, 완전 의사 박탈까지 이뤘다, 그러면 이건 무효의 강박이에요. 무효의 강박. 그리고 그 정도, 강박이라는 뭔가 잘못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데 불과하다, 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110조의 취소 정도의 강박이에요.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그 구호다 40038 검색해서 한번 판례 사실관계를 읽지 못하겠지만 뭐 이렇게 선생님 준 그 뭐예요? 뭐 윤치수 교수님 자료든 뭐든 간에 선생님 기본서든 뭐든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 선생님 설명만 들어도 알잖아요. 판례 사실관계를. 이 정도는 선생님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이 정도 막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어?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이렇게 형성된 국가재산을 다 개인한테 돌려주면 뭐 국가재산 남아있을 게 없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강박을 국가가 하지 않았고 취소 정도의 강박으로 본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이렇게는 안 보고 뭘로 봤다? 아, 강박을 통해서 하자 있는 잘못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갑에게는 무슨 카드를 인정해 줬냐면요. 갑에게는 110조에 취소권 카드를,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취소권 카드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들은 아니 어쨌든 깰 수 있네요. 유효라 그런 건 아니네요. 그 뭐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깰 수는 있네요. 라고 상관없잖아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무효하고 취소는 달라요. 무효는 언제나 무효고요. 근데 취소권 카드는요. 조문 보세요. 146조. 일정한 유통기간, 존속기간, 그걸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 카드는 날아갑니다. 더 이상 행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취소권 카드는 빨리 행사를 해야 돼요.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나. 146조고요. 근데 무효는 언제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꼭 갑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무효 주장할 수 있는데요. 취소권 카드는요. 이 취소권 카드를 가진 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가 무효보다 좀 불리해요. 시간 지나면 행사 못하고. 그러면 혹시 그러면 취소라도 할 수 있다고 판례가 해줬으니까 그럼 취소라도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취소 시켜가지고 등기 말소하고 국가 땅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갑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146조를 한번 보세요. 좀 힘들더라도 뭐 판례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조문에서 판례가 나온 거라 민법은 그래요. 민법은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146조 한번 봐봐요. 취소권 카드 소멸한다. 우리 반드시 암기해야 될 조문이에요. 취소권 카드는요. 3년 안에 행사해야 돼요. 늦어도 10년 안에 해야 돼요. 두 개가 있는데 3년짜리든 10년짜리든 뭐든 하나 도달하면 땡이에요. 취소권 카드 행사 못해요. 끝장나요. 언제부터 3년 안에 해야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취소도 할 수 있고 유효하게 옛날에 했던 거 잘했다, 덮자, 유효하게 만들어주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유로워진 상태, 조금 자유로워진 상태, 강박에서 벗어난 상태로부터 3년이어야 되는데요. 그럼 언제일까요? 이 사람 계엄령 나가지고 80년에 끌려가서 이런 일 당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땅을 찾아올 수도 있고 그냥 국가 좋은 일 했다고 치자, 조금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국가 눈치 안 보고 정권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된 게 언제일까요?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 81년에 계엄령이 해제된 때가 아니라, 계엄령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무시무시한 50 시절이에요. 50 시절에 국가 땅 돌려달라 그러면 또 끌려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화가 된
87년 이후부터라고 87년 이후부터 3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판례는 되게 야박하게 아니 계엄령 야 80년에 계엄령에 끌려가고 그런 거니까 야 81년에 계엄령이 이제 해제되지 않냐? 계엄령만 풀리면 네가 땅 찾아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이때로부터 3년. 그래서 얘가 만약 85년에 만약에 취소권 행사했다. 그럼 3년 지났네. 너 취소권 못하네. 결국은 보호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9540038에서 보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변호사가 이 판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9540038 판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 끌려간 사람이 뭐 갑분이었겠어? 금천구 사람도 있었고 되게 많았겠지. 그럼 변호사가 갑 쪽에 붙은 변호사는 계약을 깨서 부동산 되돌리고 싶었다면 무효 주장이 좋아요? 취소 주장이 좋아요? 무효 주장이 좋죠. 그래서 무효가 좋으니까 혹시 103조 무효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무슨 무효를 조금 주장하고 싶었냐면 104조 무효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이것도 안 됐어. 결국은 안 됐어. 안 됐는데 104조 한번 봐봐요. 104조. 그러니까 변호사가 될 만한 건 다 잡아야지. 될 만한 거. 근데 104조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거래를 깰 만한 거를 다 조문해서 잡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4조 한번 봐요. 이것들이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중요하죠. 자 보세요. 104조.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 인터넷 찾아서 보셔도 돼요. 당사자가 저렇게 궁박한 꼭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니더라도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궁박하죠. 저 사람 재산은 많아도. 경솔 또는 무경 또는이에요. 세 가지 세트로 갖출 필요 없어요.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좋아요. 그런 걸 알고 이용해 먹고 공짜로 1억짜리 막 그 당시 80년대 1억짜리면 지금 얼마겠어요. 그거 먹고 빵원 아무것도 안 주고 현저하게 이렇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사람 궁박한 상태라는 거 알고 가족들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이거 무효 아니야? 104조 무효 아니야? 이게 그냥 무효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는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증여는 주는 것만 있어요. 받는 게 없어요. 받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뭐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걸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여계약이라 증여계약은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뭐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받은 건 요만큼밖에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증여계약은. 주는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104조 무효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유 없어. 103조 무효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인정받아요? 그 정도 강박 아니야? 의사 박탈까지. 아니 이게 의사 박탈이 아니면 뭐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판례가 아니야.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뭐 하나 인정했냐면 좀 보세요. 110조. 뭔가 강박을 당해서 하자인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요거 하나 카드는 인정한 거. 요건 인정해 줬어요? 예. 근데 요건 또 어땠어요? 야, 계엄령 해제된 게 81년이야. 그때부터 지금 3년 지났어. 아이고, 이거 제척기한 유통기간 지났어. 유통기간 지났으니까 이것도 안 돼. 이거 뭐야 도대체? 응? 그럼 어쩔 수 없죠. 소유권 국가 거가 됩니다. 근데 찾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호다 판례가 그렇다는 거지. 뭐 이 판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찾아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국가가 강박했을 때 선생님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판례를 보잖아요. 15일 단위로 판례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판례를 보는데 무효까지 간 의사 박탈까지 간 강박이다 본 판례가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요 정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데 불과하다. 요 정도 강박이다. 취소 정도의 강박이다. 이런 판례가 많은데 일로 가면 취소권 카드. 제척기간 걸렸어. 또 안 된다 그러고. 무효와 취소. 무효가 좀 더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뒷정리라던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해서 참 안타깝죠. 그렇죠? 한 87년부터 잡아줬으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자유롭게 뭐 민주화가 된 다음에 87년부터 잡아줬으면 90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볼까요? 그래서 뭐 보세요. 그러니까 민법을 잘하려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이제 출출하고 배고프죠. 그래서 뭐 사 먹고 이럴 텐데. 그래서 태아는 없겠죠. 그래서 태아. 그다음에 유아도 선생님 강의를 듣질 않을 거고. 그다음에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 있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 선생님 가르쳐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사법시험 쪽이라던가 1분 쉬어요. 1분 쉬면서 라이브니까 이렇게 어깨도 한번 피고
그래서 선생님 그 클래스에 만 17세짜리가 미성년자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 들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세냐 그랬더니 만 17세래. 그래서 걔는 맨날 수업 시간에 하드를 먹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슈퍼맨 그려져 있는 거 막 수업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그래갖고 사법시험 쪽이었는데 너무 산만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대학생이라 그러더라고. 월반을 해서 뭐 대학생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미성년자일 때는 민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 시절에는 단독으로 계약이라던가 법률행위를 못해요. 미성년자 뭐 사실행위라던가 주로 불법행위 많이 하죠. 불법행위. 오토바이 사고 내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법률행위, 권리운하고 계약 같은 거 단독으로 못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가 민법하고는 참 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만 19세가 돼서 성년자가 되죠. 성년자가 돼서 요구르트도 사 먹고 우유도 사 먹고 이런 게 동산거래잖아요. 동산거래. 가장 부동산은 크잖아요. 덩치가 크고 돈이 비싸니까 부동산 거래보다는 동산거래 많이 하죠. 동산거래. 그래서 동산거래 한번 볼까요? 선생님하고 지금 뭐뭐 봤냐면 민법 판례는 아유 선생님 뭐 재미가 그렇게 없어요. 형법 판례 재밌는데. 그래요. 선생님도 법을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재밌는 게 형법이었어요. 형법은 사건 25시 같은 거야. 맨날 무슨 찌르고 뭐 하고 담벼락을 넘어가고 뭘 엿봤는데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파출소에다 인분을 던져갖고 막 투척하고 그다음에 뭐 죽은 척하는 꼬다리 같은 놈 이렇게 말하니까 뭐 모욕죄가 되고 그냥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야. 저절로 형법은 사건 25시. 근데 민법은 별로 그렇진 않죠. 돈을 꾸지 말아야겠다. 돈을 꾼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님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말아야겠다. 저당권 설정했다가 경매시랑 돼가지고 길거리에 앉으니까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런 건데 좀 힘들더라도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동산거래 그다음에 부동산거래 지금 본 거 지금 민법이 일상생활 얘기라 요거 요즘에 이제 많이 뭐 국가기관에 끌려갈 일은 없겠죠. 근데 워낙에 판례군이 많다 보니까 9.400038 기준으로 선생님이 판례군을 좀 정리를 해줬어요.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태아하고 관련해서 상속 정리한 거 요거 하나 있고요. 그렇죠? 요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산 거래나 부동산 거래는 빈번하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그러면 조금 이따가 2교시에 보도록 하고 약혼 볼까요? 약혼 935-1676 판례 요거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만 혹시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민법 총칙이 총론이에요. 민법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족법적인 판례가 민법 총칙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는 가족법에 관련된 거니까 민법 총칙에서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있죠? 935-1676 판례. 요 판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갑이었죠? 갑이라고 하는 남자는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계약, 매매계약, 혼인계약, 뭐 약혼계약 하잖아요. 그래서 혼인하기 전에 이 친구가 그 10급 9급 그 공무원 아니고 10급 기능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야간고등학교를 나왔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을을 만났어요. 근데 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다가 이 을려는 방통대를 간 거예요. 방통대를 가서 근데 방통대 법대를 갔나 이래. 해필이면 또 법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이제 초보가 좀 더 뭔가 무식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잘 모르면 용감하다고 뭔가 법을 막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맞선을 봤어요. 맞선 보고 불과 14일? 맞선 보고 얼마 한 달도 안 된 채 둘이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식을 하고 약혼 계약을 한 거예요. 바로 혼인계약하고 혼인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약혼계약을 먼저 한 거예요. 약혼계약을 했는데 그때 선 봐서 약혼을 했는데 속였어요. 10급이 아니라 이제 9급이라고 9급 공무원이라고 말했고 좀 속였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좀 속이고 학력도 야간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 전수학교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주간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올린 것도 아니야.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고 해서 맞선을 보고 약혼계약을 만난 지 14일 만에 약혼계약을 했는데 그러면서 약혼식 날 예물 같은 것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약혼식 할 때 뭐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물 뭐 시계 이런 거 예물도 주고받았을 거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약혼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갑남이 직업과 학력을 속였다고 을려가 원고가 돼서 이 여자도 독종이죠. 그래서 원고가 방통대 법대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돼서 이 남자를 이제 피청구인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를 제기한 거예요.
무슨 소송 제기했을까요? 이 여자는 이렇게 직업과 학력을 속인 사람하고는 앞으로 혼인을 예약할 수 없다. 약혼계약 깨야 된다. 이 여자는 약혼계약 깨야 된대요. 그럼 약혼계약을 깨는 방법은 매매계약처럼요. 계약을 깨려면 항상 무취해예요. 무취해. 계약을 유효하든가 아니면 무취해라고. 이 약혼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어. 무효였어. 아니면 약혼 취소. 아니면 약혼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제 약혼계약 없던 걸로 하겠어. 해제하겠어. 이제 약혼 해제하겠어. 해제권. 근데 여기에 약혼 해제 사유에 조문이 있어요. 약혼계약이 혼인계약 무슨 이혼계약처럼 중요한 신분계약이 아니잖아요. 많이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문 없고요. 약혼 해제에 관련돼서만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804조 있어요. 약혼 깨는 거 804조. 인터넷 보셔도 되고 민법 조문 재밌는 판례니까 저 정도가 재밌냐? 이게 뭐가 재밌냐? 형법 판례에 비하면 하나도 안 재밌다. 아니 재밌는 거 이게. 그래서 민법은 이 정도가 엄청나게 깔깔거리고 좀 좋아하고 막 이래야 될 판례예요. 제일 재밌는 거에서. 자, 804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약혼 해제 사유. 약혼계약 무취해 해제 사유. 당사자 한쪽에 어느 한쪽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은 약혼 깹시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1호부터 8호까지가 있어요. 약혼한 이후에 감옥 간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다. 약혼한 이후에 원래 능력자였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뭐가 문제 있어서 예전에 금산자, 한정산자, 성년후견 무슨 개심판 이런 걸 받았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병이라던가 불치. 조금 정신병은 데리고 살아야 돼요. 불치, 치료가 안 되는 불치의 정신병. 그다음에 불치, 치료가 안 되는 병질. 해제 사유. 그다음에 약혼한 이후에 다른 사람하고 또 약혼한다던가 이중 약혼한 이후에 다른 사람하고 간음한다던가 약혼한 이후에 갑자기 히말라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약혼한 이후에 왜 약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히말라야 가서 1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불명상태에 빠진다던가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거절한다던가 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 여기 뭐야? 직업을 속였다. 그 다음에 학력을 속였다. 그렇게 세게 속인 것도 아니에요. 변호사를 사칭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때요? 요 약혼 해제 사유, 기타 약혼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여기에 이 여자가 건 거는 이 약혼 깨겠습니다. 약혼 해제하겠습니다. 이거 걸었고요. 해제하겠습니다라고 걸었고요. 이것만 걸었을까요? 내가 약혼식 날 들어간 돈이 얼마고 당신하고 약혼 깨갖고 지금 소문나서 내가 친구들한테도 창피하고 정식 고통이 얼마고 또 손해배상하쇼. 손해배상해라. 약혼 신분계약 깨졌으니까 손해배상해라. 돈도 무쇼. 약혼 깰 거고 돈도 무쇼. 자, 조문 보겠습니다. 이 806조 되게 중요해요. 806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근거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804조는 해제고 806조 보세요. 약혼 깨면서 제목 손해배상. 약혼을 해제한 때는 당사자 나는 잘못 있는 사람, 과실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돈도 달라 그럴 수 있다. 그리고 2항 약혼신나 들어간 게 얼마야?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창피해 죽겠어. 약혼 다 했다고 소문났는데 정신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재산적인 거, 정신적인 거 받을 수 있다. 3항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그 손해배상 청구는 내가 청구해야지. 정신적 손해배상 500만 원 받을 그런 거 딴 사람한테 팔아먹는다던가 승계한다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딴 데다 판다거나 그건 안 된다. 다만 당사자끼리 나 정신적 손해도 받을 거야 라고 계약이 성립됐다거나 소장까지 날렸다는 건 돈 받을 게 확실하다는 거니까 이럴 때는 내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딴 사람한테 팔거나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들어간 거예요. 재산적 손해 얼마, 정신적 손해 얼마 내놔 라고 들어간 거예요. 자, 판례가 이 여자 손 들어줬을까요? 예. 이 정도 속인 것도 직업 속인 거고 학력 속인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원고 의뢰 청구는 인용된다. 오케이,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감남 을녀에게 돈도 지금 소문 다 났다. 이 여자 이거 돈도 인용해 준다. 자, 물어줘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갑이 패소했죠. 그리고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너무 세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이 나오면 이양 벌어진 일이고 가장 공평하게 처리하자 공평의 분담이란 견지에서 항상 손해배상에서는 깎자. 1,000만 원 너무 세다. 20% 깔아. 30% 깔아. 과실상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너무 세다. 너도 좀 알아봤어야 되지 않냐. 14일 만에 너도 성급하게 너무 약혼한 게 있지 않냐. 을려야. 라고 해서 깎자. 40% 깎아야 돼. 라고 1,000만 원 청구했으면 600만 원만 인용해 준다. 40%를 깎아야 된다라고 과세상계 직권으로 청구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인정했습니까? 예. 과세상계까지.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혼인계약이든 약혼계약이든 신분계약 깨지면 계약 깨는 것도 있지만 돈 달라는 것도 있죠. 그거 계약 깨지면서 입은 정신적 손해라던가 이런 거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이 나오면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100%다 주지 않아요. 너도 뭐 잘못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약한 부주 있는 거 아니야? 10%가 20%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든 손해배상 나오죠. 그럼 깎아요. 그런 게 바로 396조의 과세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돼.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잘난 손해도 깎아. 그러니까 손해를 그러니까 불법행위라는 걸 안 당하는 게 상책이고 뭐 계약 깨지는 걸 안 당하는 게 상책이지. 하여튼 당하기만 하면 내가 100% 받는 게 아니라 깎임을 10%든 5%든 뭐 깎임을 당하는 과세상계라는 게 그것도 법원이 알아서 깎아줘. 직권으로 깎아줘. 이거 제일 많이 내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그 선생님 가게는 글쎄요,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례가 여자 손을 들어줬네요. 법대 여자 조심해야 돼. 법을 잘하는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소송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라이브니까 여러분들도 뭐 어때요? 지금 뭐 수박철이야? 무슨 철이야? 뭐가 됐든 간에 수험생은 뚱뚱해지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잔뜩 먹어야 돼요.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합격하면은 살 다 빼준다 그랬죠? 선생님이나 빼야 그럴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 빼준다 그랬잖아. 선생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뺐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은 그 합격에만 그 해갖고 지금 음료수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좀 잔뜩 먹고 먹을 거 차려놓고 라이브로 2교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